2030이 지금 2030 세대가 보수화되는 이유가 돼가지고 여러 얘기들이 있죠. 지금 2030이 단순하게 보수다 혹은 보수화됐다 얘기도 그거 하기도 좀 애매해요. 다른 솔직하게 다양하죠. 다양해요. 예. 단지 2030이 다른 이전의 기성세대에 비해서 뭔가 확실하게 자기들이 어떤 추구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다양해진 거예요. 오늘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민주주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무거운 주제인데 이 무거운 주제를 쉽고 재미있게 이야기해 주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함익병 원장님, 김범준 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저희 출연 두 분 다 처음이다 보니까 네.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함익병입니다. 외람되게 의사가 주제넘게 감히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늘 하는 피부 얘기가 아니라 늘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정치 얘기를 쉽게 풀어서 쓴 책을 소개할 기회를 좀 달라고 선생님한테 막 졸라서 나왔습니다. 여태까지 쓴 책은 다 이제 피부 관련 책이었는데 네. 정치책 처음 쓰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제가 오늘 또 정치 이야기는 작년 대선 이후로 처음이어가지고 저는 좀 두근두근하긴 하는데 김범준 대표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피부과 원장님이신 함익봉 원장님 먼저 유명하신데 뜬금없이 정치책을 쓰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공공정책연구소라는 조그만 연구소를 하나 운영하고 있고 또 지금 함익병 원장님하고 지난 대선 때부터인가 이 우리나라의 각종 정치 현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야 이게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우리 한국 현대 정치사 80년이 너무 오른쪽 아니면 왼쪽 너무 진영 논리에 심각하게 빠져 있고 젊은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전부 이 유튜브지만 유튜브 알고리즘에 빠져가지고 너무 한쪽만 쳐다보는 것 같다. 이게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든다. 좀 우리가 미약하지만 우리 형님하고 내하고 떠드는 얘기들을 좀 객관적이고 팩트 위주로 된 책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읽을 만한 평이한 언어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제도적이고 좀 구조적으로 설명하는 역할을 맡고 형님은 화법이 직설적이니까 직설적이고 또 상식의 언어로 질문하는 역할을 맡고 그래가지고 처음에 우리가 이 책 제목이 지금은 국가는 누구의 것인가인데 당초에 저희가 기획할 때는 함익병이 묻고 김범준이 답한다. 그래서 이렇게 기획을 해줬어요. 왜냐면 이게 이 제목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랬냐면 사실 벌써 해가 벌써 바뀌었네요. 네. 2024년 12월 3일 그 3년 전에, 정말 우리 머릿속에 계엄이라는 거는 여기서 이제 계엄을 가장 고등학교 때부터 위수령 계엄령을 겪었던 사람이 저거든요. 나이가 제일 많으니까. 이거는 나는 정말 대한민국의 그냥 박물관에 그냥 박제화되어 있어야 돼. 그 용어가. 어느 날 갑자기 제가 그날이 화요일에 내가 날짜를 잘 기억 못하는 사람인데 12월 3일 화요일날 저녁 10시 반 라이브 방송 중에 그때 피부 얘기 막 하고 있었어요. 계엄을 선포하는 왜? 전쟁 났니? 내가 그랬어요. PD한테. 뭐 의사들이 당장 복귀하지 않으면 바로 엄벌에 처단하겠다. 뭐 이런 얘기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계엄령 풀어서 해결할 문제야? 이게 말이야? 거짓말이지? AI 가짜 아니야? 뭐 내가 이렇게 방송하고 있었어요. 근데 KBS 뉴스 자막에 떡 나오는 거야. 이게 뭔 소린가? 그때 보고 받은 충격이라는 게 저는 제가 고등학교 때 부마 사태 때 계엄 위수령이 내렸었어요. 부산 마산 지역에. 그 다음에 88공학번 되니까 전국에 계엄령 내렸어요. 12 사태 이후에. 이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온 나라인데 이게 웬 갑자기 멀쩡한 나라에서 계엄령이야? 그러면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정치학 박사니까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그러고 난 다음에 아직도 계엄의 불가피성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도대체 왜 이럴까?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지금?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다가 그러지 마도 시간 안 났어요. 소개하다가 막 연결됐는데 저는 이제 한 30년 가까이 여의도 바닥에서 사실 정치판에 계속 있었습니다. 현장에 있기도 했고, 뭐 대학 강단에 있기도 했고, 정치학으로 박사학위를 했고, 뭐 우리 한국 정치에 관련된 논문도 쓰기도 했고. 책도 비슷한 민주주의에 관련한 비슷한 책도 썼는데 여의도에서 30년 밥을 먹었던 저한테도 사실은 이게 쇼크였어요. 12월 3일 날 저는 그날 여의도에서 아는 지인들이랑 술 먹고 있다가 TV 화면에 그게 계엄 얘기가 나오고 첫 번째 드는 반응이 뭐였냐면 혼란스러운 거예요. 야, 이걸 어디 도망을 가야 되나? 더구나 우리처럼 과거의 어떤 그런 계엄의 공포스러움을 체험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12월 3일 이후에 일련의 일들이 진행되는 걸 보면서 이제 우리가 형님하고 얘기를 한 게 그 12월 3일 계엄이 특정한 개인의 일탈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나이바다 인식이 이게 뭔가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한국 현대 정치사 80년을 쭉 과거로부터 되돌아다 보니 이게 묘하게
패턴이 반복이 되더라. 사람은 본능적으로 권력을 쥐면 권력을 누리고 싶어 하죠. 예. 권력을 쥔 사람 주변에 또 사람이 모여요. 그 권력을 쥔 사람들 주변에 사람이 모인 사람들이 권력을 누리다 보면 반드시 위기 상황이 생겨요. 예. 문제가 생기죠. 이 위기 상황을 한국의 현대 정치사에서는 묘하게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방법을 위로부터의 비상장치를 작동시키면서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해요. 근데 궁극적으로 이 위기의 극복은 소위 말하는 시민사회, 시민들이 나서서 막는 어떤 이런 패턴이 반복되더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또 바로 전에 이번 계엄령 전에 있었던 게 그때 이제 12.20 사태 벌어지면서 계엄령이 생겨요. 그건 뭐예요? 군부 집단이 자기들이 갖고 있던 그 권한을 더 연장하는 하나의가 중심이 된 쿠데타였어요. 그게 이듬해 5월 18일 광주의 그 시민들의 피로 이제 완전히 권력을 공고화해서 하다가 그걸 뒤집은 게 언제예요? 87년 6월 29일 6.29 선언이에요. 그 전에 우리가 항쟁이 있었죠. 이런 게 보면 자 권력자들은 자기들이 권력을 독점하려고 그러고 시민들은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배운 민주주의 갖고 들이다 대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책을 지금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12.3 계엄부터 거꾸로 내려가요. 예. 8월 해방까지. 이게 거꾸로 내려가는 이유가 한국에 우리가 지난 80년의 현대 역사를 보니까 큰 두 가지 흐름이 있더라. 하나는 어떤 흐름이냐. 권력자들이 자기 권력을 확대하고 계속 누리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고 그 와중에 문제가 생기는데 이걸 막아내는 또 어떤 큰 흐름이 하나 있더라. 뭐 4.19처럼 이번에 12.3 계엄 막는 것처럼 이게 묘하게 패턴이 한 30년 정도를 기준을 두고 몇 번씩 반복되는 패턴이 있는 걸 보고 우리가 그러면 젊은 친구들이나 학생들이 현대 역사도 잘 모르는 데다가 현대 이런 12.3 계엄 같은 게 패턴처럼 반복되니 그럼 우리가 좀 책을 하나 써가지고 또다시 이런 패턴이 향후에도 반복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니 우리가 정리를 해서 한번 내놔보자. 그러면 사람들이 진짜 당신네들 말이 맞네. 뭔가 패턴이 반복이 되네. 네. 큰 흐름 두 개. 하나는 권력자들이 막 국가를 사유화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그 사유화를 막으려고 하는 시민의 움직임이 있고 이런 반복되는 패턴이 계속 움직이다 보니 이걸 시민들한테 알려주는 걸 우리가 기준선을 잡아서 한번 해놓으면 나중에 그런 일은 절대 없겠지만 혹시나 또 뭐 20년, 30년 뒤에 모르잖아요. 세상 자, 지금 이렇게 얘기하지만 현실 정치에서 볼 때 살짝 지나간 얘기가 있어요. 87 체제 문제가 있다는 거 다 알잖아. 5년 한 현재 문제가 있고 그 국회와 중앙행정부의 권력이 갈라서게 되면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는 그런 일이 반복되는 걸 우리가 겪으면서 87 체제 바꿔야 된다. 임기도 4년 미국식으로 2년 주기로 선거가 딱 맞게끔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대뜸 임기 연장을 금지한 헌법 제128조를 손을 보겠대요. 그러니까 개헌을 하는 건 맞아요. 이렇게 임기를 다시 4년 중임제로 하든 의원내각제로 하든 국민의 총의를 모아서 개헌이 필요한 시점은 됐어요. 87년 체제는 너무 낡고 지금 우리 몸에 안 맞는 옷이에요. 그걸 바꾸는 건 맞는데 그럼 바꾼다면 체제를 어떻게 바꿀 건지 10년, 20년을 두고 지금부터 스타디가 시작돼서 우리가 다음 대통령쯤에는 우리가 대통령제를 바꾸든 뭐를 바꾸든 이렇게 준비해 나가자. 이러면 우리가 어느 국민들이 개헌 문제에 대해서 정말 이거는 국가의 먼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텐데 개헌 얘기 나올 때 제일 먼저 나온 얘기가 뭐냐면 어느 대학교 교수가 짧은 논문을 낸 게 있어요. 87 체제 개헌을 할 때 개헌을 하고 난 다음에 현 임기는 어떻게 하느냐? 그거 부칙에 넣으면 지금 헌법 128조를 형용화시키고 현임 대통령도 중임을 할 수 있게끔 그러지 말자고 87년 체제 헌법 만든 거거든요. 현재 우리 그 헌법에 살고 그 헌법 체제에 국회 동의를 얻지 않으면 언제든지 취소하게끔 87 체제에 그게 구성되는데 그걸 가지고 계엄을 막은 사람들이 자기들은 개헌을 하면 요거는 128조는 무시하겠다. 이게 일반인들이니까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현재 87년 체제 우리가 헌법에 살고 있죠. 이 87년 체제 헌법을 가지고 지난 12.3 계엄을 막았어요. 이 87년 체제 헌법을 가지고 지난 2016년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할 때 87년 체제에 놓여있는 법적 절차를 다 지키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만큼 100만 명이 넘는 군중이 거리를 나갔는데 체제를 전복시키거나 폭력이 일어나지 않고 87년 헌법에서 정한 법적인 절차, 국회에서 탄핵,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헌법 절차를 지키면서 국가를 평화적으로 이렇게 넘겼다는 얘기죠. 이건 전 세계 어떤 나라에도 없었던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87년 우리가 지금 현재 낡았다, 바꿔야 된다 하는 헌법은 이 헌법은 헌법 자체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었고 이 헌법 체제 내에서 우리가 다 이뤄왔는데 이 87년 헌법의 128조에 어떤 조항이 있냐면 만약에
개헌을 하게 되는 상황이 생겨서 개헌을 하게 되면 현직 대통령 임기와 관련된 조항은 현직 대통령한테 적용 안 된다는 내용이 정확하게 써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 누가 봐도 그리고 뭐 현직 대통령은 이 87년 헌법을 개헌하거나 바꾸는 상황이 생겨도 현직 대통령은 적용이 안 된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국회의장이라는 사람이 이게 논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또 권력 주변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자기들이 권력을 가진 걸 늘리려고 하죠. 오래 하려고. 오래 하려고 하죠. 내가 며칠 전에 보니까 민주당 출신의 꽤 유명하신 분인데 13년 집권 계획을 세운 것처럼 이렇게 방송을 했어요. 5년 지금 임기 채우고 개헌해서 4년 4년 더 하고. 예. 그 계획을 세웠다는 게 누가 그렇게 한 것처럼 이렇게 방송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설왕설래 된다는 것 자체가 웃긴 거예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자기들이 87 체제 갖고 두 번의 대통령을 탄핵을 시켰던 그 정당의 출신의 국회의장이라는 사람이 법을 만드는 사람이 간 보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간을 봤는데 격렬한 반발이 없어.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은 정치 권력으로서 어떤 기능도 못 하거든요. 당대표 때문에. 그러니 유야무야 되는 식으로 일단 덮어놨지만 이게 벌써 언론에 교수님 논문 하나, 국회의장의 발언 하나가 남아있다고요. 그런 다음에 어떤 상황이 돼서 유리한 조건이 구성이 되면 87 체제를 갈아엎으려고 하는 이런 반헌법적 사고방식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거예요. 시절 난이도가 어떤 느낌이냐면 작년에 저희 채널에 후보 세 분이 다 나와서 얘기했었거든요. 네. 와, 그때보다도 매운맛이네요. 요즘- 예,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어쨌든 87년 법으로 인해서 이제 이렇게 지금 벌어지는 것들인데 대중들은 이런 개념을 모르고 표면적으로 지금 이것만 계속 보고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면 왜 그렇게 개헌할 수도 있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죠. 그게 그럴 이제 수 다수죠. 예. 예. 이게 국힘은 또 아무 영향도 없고 야당이 거의 다 완전히 무너졌다고 봐야 되거든요. 저희가 그 책에도 87년 체제와 관련된 내용을 꽤 많이 할애해서 써놨습니다. 87년 체제라는 건 우리 그 정치 학계에서 보거나 제도적으로 얘기할 때 87년 체제가 가지는 대단히 큰 의미들이 많아요. 첫 번째로는 87년 체제가 장기 독재를 하려는 걸 딱 막아선 절대로 못하게. 딱 막아선 체제입니다. 그래가지고 권력을 그 위에서 내려와서 자기들끼리 권력을 만들었던 걸 아래로부터의 권력이 가능하게 만든 제도예요. 국민들이 직선을 해가지고 대통령을 뽑을 수 있게 만든 거니까 이게 엄청난 큰 의미가 있어요. 이게 첫 번째 87년 체제의 의미고 87년 체제 두 번째 의미는 궁극적으로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를 막아보려고 우리가 단임을 했는데 5년 단임을 이걸 지금 제대로 관리를 못한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5년 단임을 해놓으니까 그 제왕적 대통령이 더 도드라져 보이는 거예요. 5년 동안에 좀 과하게 얘기해서 해먹어야 되는 거예요. 5년 딱 단임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자 독식 문화로 연결돼요. 지금 양당제로 만들어 놨거든. 87년 체제를. 양당제로 만들어 놓으니까 한쪽 당이 상대를 경쟁자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죽여 없애야 되는 체제의 적으로 봐요. 전부 다 갖거나 아니면 전부 다 뺏기는 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행 우리 이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이 그 87년 체제에서 비롯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87년 체제를 없애야 된다, 바꿔야 된다, 개헌해야 된다는 얘기는 많은데 우리 학계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폐기시켜서 없애는 게 아니고 좀 더 업그레이드 버전을 만드는 게 맞지. 그게 더 현실적이고.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불허 중 1번이 뭐냐 행정수도 이전 문제에 대해서 헌법을 바꿔야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5년, 4년이에요. 그러면 임기가 너무 안 맞아요. 그래서 대통령 선거 사이사이에 국회의원 선거 또 이렇게 지방의원 선거를 이렇게 딱 2년 터울로 항상 선거가 2년 주기로 일어나게끔 제도적으로 손을 봐야 되는 건 맞아요. 미국처럼. 미국은 딱 그렇게 돼 있어요. 네, 미국은 그렇게 돼 있죠. 네. 상원은 6년 임기인데 거기 3분의 1씩 개헌하고 하원은 바꾸고 하원은 2년 임기니까 또 바꾸고 중간 선거 때 대통령 선거 때 상원의 3분의 1과 하원의 전면 선거를 해서 대통령에 대한 중간 점검하고 딱 2년 토로 되게 돼 있어요. 그건 설계된 그대로 움직이는데 우리는 그 사이에 뭐 여러 가지 이변이 많아가지고 뭐 탄핵되면 또 대통령 임기 또 어긋나. 이런 게 없도록 이번에는 법을 잘 바꿔서 4년 중임을 하든 뭐 의원내각제를 하든 그렇게 해야죠. 저는 이제 저번 주에 뭐에 좀 약간 화났었냐면 버스하우스 때문에 버스로 집을 이건 좀 이제 이래서 이제 대중들이 이런 거에 화가 잘 나요. 왜냐하면 직관적으로 이해가 돼요. 그렇죠. 예. 아, 나는 그 네. 방송을 보고 뭔 생각이 들었냐면 이분이 유튜브를 많이 봤구나. 유튜브에 보면 어떻게 했냐 그러면 폐 비행기 그거를 넓은 정원이나 산속에다가 반지하로 이렇게 벙커로 잔디로 묻고 안에 인테리어 하는 그 AI로 만들어진 영상이 몇 개씩 있어요. 되게 재밌어요. 비행기를 딱 묻어가지고 비행기 기대대로 집 넣고 뭐고 이렇게 해서 창문 열어서 산이 잘 보이게 만들고 위는 다 잔디로 이렇게 싹 덮어서 보면 되게 이뻐요. 그게 AI로 만든 프로그램에서 아, 난 이분이 AI로 만들어져 있는 이런 그 비행기나
폐기 처분한 비행기 동체, 네. 그다음에 버스, 고속버스 이런 걸 갖고 하는 걸 AI를 많이 봐서 좋은 뜻으로 아이디어를 냈고 재미있더라고 한 얘기라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나는 칩을 가진 사람이고 그걸 나는 AI를 연상시켜서 그 영상 많이 본 분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구나라고 웃었는데 정말 칩이 없는 2030들 입장에 있을 때는 염장 지르는 얘기였더라고. 그쵸. 세컨하우스 개념으로는 즐거운 아, 그게 일이지만 그렇습니다. 뻔히하지만 네. 이게 세컨하우스 사람이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좀 직관적인 질문들을 이 책과 관련해서 좀 드려보고 싶었던 게 아까 보면 이게 87법으로 해서 이렇게 맞게 됐잖아요. 생각해보면 지금 20대 친구들이 많이 보수화가 됐단 말이죠. 제가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가 여쭤보고 싶었던 질문이었던 게 또 한 20년 전 세대, 그러니까 20대 전이니까 40대는 또 이제 조금 왼쪽 좌쪽이고 네. 또 60대는 또 보수화돼 있고 네. 이 20년 패턴으로 우좌 이렇게 가고 있는 게 지금 이 책에 썼던 이런 그 민주주의 흐름과 연관이 있는 건가 싶어서 그게 좀 궁금했었어요. 우리가 이 한국 현대사의 여러 굵직굵직한 장면들을 보면 그 97년도에 IMF 얘기 나옵니다. 있죠. 네. IMF 얘기를 제가 거기 네. 장황하게 써놨는데 IMF가 우리한테 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97년 IMF 전에 10년 전에 87년도 6.10 민주화 운동 당시에 그리고 87년 이후에 97년까지 한 10년 동안 87년도 이후의 모든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였을까요? 가장 중요한 이슈가 어느 정당이 더 민주화된 정당이냐. 그때는 민주주의가 최우선 이슈였어요. 그때는 민주화가 전부 다였어요. 그 당시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한테.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세대는 민주주의에 갈급했거든요. 누구나 직장을 다닐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하거나 내가 공부를 못해서 자영업을 하거나 돈을 벌어서 내 먹고 사는 생계는 전혀 걱정 안 했어요. 그러니까 많이 버느냐 적게 버느냐 재벌이 되느냐 구멍가게 사장이 되느냐 차이는 있었지만 해고, 집단 해고라든지 네. 경제적 트라우마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세대는 다 못 살았어요. 우리 세대부터는 열심히 일하면 다 벌었어. 우리는 민주주의만 하면 된다. 돈은 그때는 열심히 이제 하면 번다. 고도 성장기였으니까 네. 그냥 자기 일만 열심히 성실하게 하면 먹고 살고 하는 문제는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그 당시에는 반대로 민주화라는 게 가장 제일 갈급한 못 가진 언어였어요. 거예요. 왜냐하면 옆에 앉아있던 친구가 갑자기 잡혀가. 아. 갑자기 잡혀가고 지금은 조금만 이렇게 뭐 해도 당연히 민주주의가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지만 그 무렵에는 뭐 좀 이런 얘기가 되나 모르겠다. 저도 어릴 때 그 동네 파출소에서 그냥 일반 시민들이 잡혀가서 얻어맞고 하는 걸 부지기수로 봤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민주화라는 개념이 작동 안 하던 시대다 보니까 이게 개인의 인권이라든지 고도 성장 하에서 가려져 있던 것들이 정말 많았어요. 대통령도 우리 마음대로 못 뽑았잖아요. 네, 정해진 사람을 찍는 게 다였으니까. 그래서 우리 손으로 대통령도 뽑고 우리 개인의 인권도 중요하고 민주주의가 제일 우선 과제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97년도까지는 정당의 선거를 할 때 어느 정당이 더 민주화된 정당이냐, 우리의 민주주의가 어떤 정당이 맞냐, 이게 주요 이슈였는데 왜 IMF 얘기를 하냐면 IMF가 97년 11월 달에 IMF가 터지면서 대한민국이 확 바뀝니다. 개념 자체가 모든 게 바뀌어요. 어떻게? 국가가 갑자기 무너질 수도 있네. 국가가 부도날 수도 있네. 열심히만 일을 하면 평생 직장이 보장될 줄 알았는데, 평생 직장이 안 될 수도 있네. 이게 뭐야? 그동안에는 우리 사회에 뭐 이런 직장 문제, 뭐 국가와 관련된 문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만 열심히 하면 애들 교육 문제, 주택 문제 이런 게 다 알아서 해결될 줄 알았는데, IMF가 딱 터지면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 이게 각자 도생의 시대로 접어든 거예요. 아, 이게 국가가 국가가 해주는 게 아니구나. 사회가 내 평생 직장을 해주는 게 아니구나. 이제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각자 도생을 해야지 우리 애들 교육도 시키고 집도 만들 수 있고 이게 97년도부터 생긴 일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정치적 민주주의, 정치적 민주화라는 개념이 삶의 민주화 개념으로 바뀌는 게 97년 IMF예요. 이때부터 삶의 민주화, 어떤 게 생기느냐. 공정, 복지, 주거, 주택, 일자리. 그래서 선거의 담론도 어떻게 바뀌느냐. 그전에는 어떤 정당에도 민주주의 정당이지. 그래서 내가 찍었는데 이때 이후로 지금까지도 어떤 정당이 내 삶을 안정적으로 해줄 수 있을까 하는 정당을 찍게 된다고. 복지, 주거, 뭐 공정 이런 문제가 그러니까 정치 내가 담론이 직장을 잃어도 생계를 누가 잘 보장해 줄 이런 거냐. 문제. 그렇죠. 그게 이제 지금 계산해 보면 97년도에 그 일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97년 그해 겨울은 정말 대기업 중에 몇 개가 그룹 자체가 없어졌고 다 강직 구조조직이고 직원을 그냥 그 당시 있었던 고위 임원들 얘기를 내가 들어보면 조직은 피라미드인데 바깥쪽 3분의 1을 그냥 잘랐다는 거예요. 이유 불문하고. 왜? 나머지 3분의 1은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자르고 허업을 팔에 나왔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 처음 사회에 나온 사람 24, 25 대학 졸업하고 우리 때는 정말 이런 얘기하면 꼰대인데 대학교 3, 4학년 돼서 웬만한 대학을 다니고 있으면요 삼성, LG, 대우, 현대 3, 4학년 때부터 돈 받았습니다. 미리 장학금을 땡겨 받았어요. 현대 맞아요. 임원들이 네. 와서 저기 회사 소개하면 그러면 이름 쓰면 장학금을 줬어요. 면접비 주고. 네, 면접비 주고 돈 주고 다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바뀌었어요. 다시 오기 쉽지 않죠. 자, 97년, 98년도에 첫 입사를 해야 되는데 입사 시험이 없었어요. 그러면 나는 대학교를 졸업해서 서울대학도 나오고 뭐 요즘 스카이 대학 나왔어. 취업이 없어요. 왜? 있는 사람 3분의 1을 드러내는 회사에 신규 직원 뽑겠냐고. 그때 막 그 압력을 넣어서 형식적으로 공채는 봤어요. 몇 명 뽑지도 않았어요. 자, 내가 대학을 졸업했는데 밖에 나왔어. 아예 취업을 못했어요. 그 세대가 지금 50대예요. 그 50대가 왼쪽적인 그 좌파적인 성향을 안 가지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사회에 대한 어떤 그 상처. 네. 그 아버지 40대가 부장 때 잘릴 때 애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녔어요. 그 친구들이 사회에 나와가지고 사회주의적인 좌파적인 생각을 안 가지면 그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인구 구조로 보면 40대, 50대가 약 한 860만, 870만 그래요. 그냥 40대, 50대가 합쳐서 한 1,500만 명이 넘죠. 지금 2030 세대가 한 1,000만 정도 돼요. 이게 인구 구성상 2050년 가까이 가면 이게 절반으로 준다 그러거든요. 네. 지금 2030이 1,000만인데 그때쯤 되면 한 500만 명을 줄 거예요. 2030이 지금 2030 세대가 보수화되는 이유가 돼가지고 여러 얘기들이 있죠. 우리가 뭐 그 모든 걸 다 원인은 요거다 이렇게 한마디로 딱 집어가지고 얘기하기는 좀 힘들지만 지금 2030이 단순하게 보수다 혹은 보수화됐다 얘기도 그거 하기도 좀 애매해요. 아, 다른. 솔직하게 다양하죠. 다양해요. 예. 제가 지금 그 서울경제라는데 칼럼을 고정적으로 쓰고 있는데 거기 누가 2030 보수화되는 거 관련해 가지고 어떤 뭐 칼럼을 하나 쓰라고 얘기를 해서 저도 자료를 많이 찾아봤죠. 재밌는 게 뭐냐면 이번에 서울이 오세훈 시장이 됐지 않습니까? 다 안 될 줄 알았는데 오세훈 시장이 됐어요. 심지어 그 지방선거 직전에 불과 한 2, 3일 전에 어떤 특정 여론조사는 그 20% 넘게 차이 나는 거가 네. 있어요. 보통 그렇게 오차 범위를 벗어나는 건 아무리 여론조사가 엉터리라도 맞아요, 대충. 그래가지고 득표한 걸 각 동네별로 연령별로 선관위 이제 그 데이터가 쭉 나온 걸 보니까 이게 아주 재밌는 게 있어요. 2030의 신보수화라고 말을 해도 뭐 무색하지 않을 만큼 그러니까요. 이게 2030이 또 다른 지방하고 좀 다르게 서울의 2030은 또 독특한 또 투표 형태를 보여요. 지역별로 투표 형태가 또 달라요. 그리고 동네별로도 틀려요. 성별로도 틀려요. 그래서 이걸 뭉뚱그려가지고 2030은 보수다 이렇게 말하는 건 정말 아닌 것 같고 단지 2030이 다른 이전의 기성세대에 비해서 뭔가 확실하게 자기들이 어떤 추구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다양해진 거예요. 과거의 민주화 세대, 우리 나이 때나 뭐 이런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한 사회가 일방향으로 움직였는데 지금 2030은 아주 세밀화되어 있고 아주 나누어져 있고 저는 이제 그 선거를 어떻게 분석을 했냐 그러면 2030 참여율이 높았어요. 투표율이 무려 10% 이상 높았어요. 평상시 지방선거에 비해서. 원래는 투표를 안 가죠. 놀러 지방선거 가잖아요. 때는 안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었어요. 네. 근데 2030이 투표의 참여율이 되게 높아졌어요. 저는 그게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탱크데이 이거 가지고 스타벅스를 가지고 너무 오래 울고 먹었어요. 왜냐면 2030이 커피 한 잔 먹는데 지금 사람한테 6.25 전쟁에 대해서 얘기하면 뭐라 그러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네, 맞아요.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네. 이 사람들이 특별히 뭐 오른쪽으로 보수화되거나 우경화돼서 그런 게 아니라 나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커피 한 잔 먹는데 마실 수 있잖아. 눈앞에 있으면 사서 먹는 거니까. 이걸 누가 또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자기 인스타에 올려서 제 스타벅스 먹는다고 손가락질 했어요. 그러면 이거 올라간 사람 느낌이 뭐겠어요? 아니 내가 지금 커피 한 잔 먹는 것도 너네들 허락 받고 마셔야 되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컸다고 봐요. 이런 게 있어요. 실제로 이념의 과잉하라고도 얘기하고 형님이나 저처럼 우리 연배를 살아온 사람들은 아까 체화됐다 그랬잖아요. 계엄이라는 게 땅 터졌으니까 이거 막 도망갈 생각부터 하죠. 멘붕이 오고 막 이게 과거의 기억들을 되살아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게 있는데 동일한 계엄이라는 사건을 맞이해도 2030은 다른 반응을 보였다고요. 심지어 그 앞에 가가지고도 나중에 그 보니까 막 국회 앞에서 무슨 막 응원하듯이 막 이런 건 정말 쇼크였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과거의 역사를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각으로 우리 인형으로 들이대면 이 사람들하고는 안 맞는구나.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국회의장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도 나랑 직접적으로 관리는 없으니까 별 사람들 관심 없잖아요. 네.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벌떡 놀랬거든. 우리처럼 이게 이념 과잉화, 정치 과잉화의 이 틀 내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아니요, 그 난리도 정치 과잉화가 아니었어. 아니라 그 국회의장이 그 얘기한 거는 정말 저는 지금도 심각하게 생각해요. 이제 이게 만일에 현실화되면 이게 차이인 헌법 거지. 유린이 되는 거예요. 계엄령이 헌법을 유린한 것처럼. 패턴 알겠다. 그러니까 제가 왜냐면 교육계에 12년 있었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예전에 대학 입학할 때는 선배들이 강제로 이제 서점에 데려가서 네. 마르크스 책을 사줬죠. 사줘가지고 네. 이거 다 읽고 일주일 뒤에 이제 저기 뭐 얘기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라던 세대였었고 이렇게 해서 이제 교사가 되고 이러던 시절인데 어느 날 보니까 애들이 다른데? 그러니까 다르죠. 이제 해마다 다른 걸 느껴져요.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지금 이제 뭐 이제는 나오지만 보수화됐다 이렇게 되면서 되게 서서히 변한 느낌이 좀 나거든요. 저는 그걸 몇 년 보수화라고 생각이 아니라 제대로 된 인디비듀얼리즘을 갖는 거예요. 합리적이다. 합리적 개인주의가 되는 거예요. 합리적이다. 네. 합리적이다. 그게 합리적으로 개인주의가 되면 지금 이제 좌파 진영에서 볼 때는 보수화된 거죠. 지금 내 커피 먹는 거 왜 잔소리 하냐는 그러니까 거야. 합리적이지 않은 거에 분노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2030은 아주 다양해, 독특해요. 그래서 우리 시각으로 예전처럼 뭉뚱그려서 2030은 이렇다.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우리가 이 책을 쓰게 됐던 결정적인 얘기도 그거였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래된 뭐 삼국시대, 고려시대 역사를 얘기하는 건 쟁점이 없고 이견이 없으니까. 특별히 그건 없는데 현대 역사는 더구나 이 근현대사 80년은 너무 이견도 많고 쟁점도 많고 논란도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글쓰기를 주저해요. 그래서 한국에서 지금 나와 있는 각종 시중에 나와 있는 서적들을 보면 아주 딱 나눠져 있어요. 양극단으로. 진짜 뭐 좌파적인 시각에서 확 쓴 책들, 우파적인 시각에서 쓴 책들을 나눠져 있으니까 청년들이 그걸 보고 객관적으로 아 이건 이렇구나 어떤 사건에 대해서 현상을 인식하고 자기 걸로 받아 이런 차원이 아니고 공부를 쉽게 이제 유튜브에서 하니까 한 유튜브를 보기 시작하면 계속 알고리즘 쫓아서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현대 정치사에 관심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5.18을 봤다. 5.18 유튜브에서 봤는데 보니까 계속 이렇게 연결되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기 나름의 어떤 정치적 정체성이 형성이 될 거라고요. 지금 우리가 왜 이 책을 썼다고 얘기하냐면 이 책에 있는 우리가 물론 보수 정당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이지만 가급적이면은 팩트 위주로 객관적으로 쓰려고 애를 썼어요. 실제로 여기 현대사와 관련된 많은 내용들은 공식적인 뭐 국가기록원, 뭐 헌법, 개헌법, 국회 회의록, 뭐 헌법재판소 결정문 이런 거 외에는 다른 잡다한 주석을 안 달았습니다. 그래서 팩트 위주로 현대사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국가가 얘기하는 기록이 나와 있는 걸 우선 나열을 하고 편향이 전혀 없을 수는 없죠. 대신에 어떤 편향이 작용했다고 우리가 생각하냐면 검증 가능한 편향은 넣었어요. 그 검증 가능한 편향은 지금 나와 있는 각종 기록들을 근거로 썼기 때문에 이 책은 그래서 자신 있게 내놓을 수 그 있습니다. 뒤에 그 자료는 다 붙여놨어요. 네, 그래서 보시고 학생들이나 이걸 이제 우리가 다른 유튜브 어떤 방송에 나가가지고 이제 설명을 할 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자기 책 좀 보다 보니까 아 이걸 우리 아들내미 빨리 보여줘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래요. 아들내미가 한국 현대사에 관심이 많대. 저도 이 책을 쓰고 맨 먼저 준 게 우리 아들내미 줬습니다. 이거 보라고. 그래서 뭐 여러 현대 정치사의 사건들을 기록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학생들이나 청년들이나 좀 현대사의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진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어렵지 않은 책. 이 원래는 한 600페이지 정도 됐었어요. 쫙 줄여서 지금 270페이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적으로 쓴 책들이니까 한번 많이 읽으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두 분께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아까 두 분이 해주셨던 답 중에서 2030은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생각이 들어봤던 거예요. 그러면 정치를 합리적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네. 근데 이게 왜 안 되는 걸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정치에 입문하는 사람들의 동기가 되게 이렇게 썩 좋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 정치에 입문했던 사람, 우리 동년배들은 보면 정치에 참여하는 사람이 어찌됐든 국가가 우선시 됐던 사람들이에요. 민주화를 주장했던 분들도 대한민국이 잘 되자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교수나 관료나 군인이 정치에 참여한 것도 우리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고 대한민국이 잘 되자고 했던 거예요. 지금 정치에 입문하는 사람들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생계수단입니다. 이제 일반 시민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신 정답이고 학자로서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답변을 하면 왜 정치가 이 모양일까에 대한 답변. 정치는 기본적으로 시끄럽고 갈등이 생기는 게 맞아요. 맞아요. 왜?
정치라고 하면 정치학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이론 중에 갈등은 민주주의의 엔진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모든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다 갈등이 있죠. 우리 집안에도 갈등이 있고 친구들 사이에도 갈등이 있고. 네. 이 정치는 어떤 거냐면 이 많은 갈등들 가운데 일부를 공적인 갈등, 사회적인 갈등으로 끌어올려서 그 공적인 갈등, 사회적인 갈등으로 끌어올려진 문제들을 다루는 게 정치예요. 그러니까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정치는 싸워야 돼요. 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거든. 왜 갈등을 민주주의의 엔진이라고 하냐면 갈등이 수없이 많은 갈등이 있지만 개인들 간의 사사로운 갈등은 공적인 영역으로 안 올라와요. 근데 사회적으로 다 관련이 큰 갈등, 예를 들면 연금 문제, 주거 문제, 부동산 문제, 주식 문제 이런 것들은 관련 이해 당사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 편을 들면 여기가 문제가 되고 이쪽 편을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공적인 영역, 사회적인 영역으로 올라온 갈등들을 핸들링하고 다루는 게 정치인데 도대체 어떤 갈등을 공적인 영역으로 올릴 거냐, 그걸 누가 정하느냐. 일반 시민들이 다 하지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많은 갈등들 중에 정치인이나 정당이 그걸 사회적인 영역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정당들이 어떤 갈등을 사회적인 영역, 공적인 영역으로 끌어올릴까를 그 당의 정책으로 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어렵게 얘기하면 어렵게 이게 얘기하는 교과서가 거예요. 되는 거예요. 네. 쉽게 얘기하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개헌을 한 거예요. 그 갈등을 개헌으로 풀라고. 그다음에 지금 현 이재명 정부의 가장 위험한 사고 방식이 임기 연장 개헌을 하겠다고 국회의장에는 이 사람이 공개된 자리에서 저기 정치부 기자 앞에 놓고 한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중요한 일이냐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제 개헌은 다 정리가 됐으니까 아직 사법 남았지만 개헌을 임기 연장하는 걸 순수한 마음으로 자 지금 우리가 개헌을 논의해서 10년 뒤에 개헌을 실행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그걸 뭐라 그래요? 문제점 고치자는 건데. 요거 나 13년 집권할 수 있게끔 한번 개헌해 봅시다. 그럼 누가 그 개헌에 동의하겠냐고. 이게 사적 이익을 앞세우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야. 그게 정치가 암울해지고 자꾸 뭘 하지 않는 거예요.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역으로 정치는 그런 걸 갈등을 해소시키고 하는 방법이니까 그럼 정치를 뭐 제대로 발전시키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하려면 이 갈등으로 올라온 공적 그 갈등을 의제를 많은 사람들이 관여하는 걸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국민연금 문제는 수십 년 동안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 내가 70평생 투표 한 번도 안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나랑 제일 맞닿아 있는 문제를 이게 올라와가지고 이게 내 돈이 줄어든다 그러더라. 이때부터 이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미 정치적인 사회화가 된 거예요. 지금 젊은 사람들이 기존에 관심이 없었어. 정치 일에. 왜? 그 나랑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갈등을 하고 얘기하고 있었거든. 근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나랑 관련이 있는 일들이 정치권의 의제로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밖에 없잖아. 커피 마시는 게 그거예요. 가장 적극적으로 의사표시하는 게 뭐예요? 그 투표거든. 투표하는 그렇죠. 그래서 투표율이 높아진 거고, 투표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선관위 좀 난리가 난 거고, 달리 얘기하면 적극적으로 정치에 관여하는 사람들 숫자가 늘면 늘수록 정치는 발전해요. 단지 겉으로 드러난 행태인 막 싸우고 막 하는 건, 그건 그 사람들이 소양이 부족해서 그런 거고, 기본적으로 정치는 다투고 말로 다투는 거지. 말이나 글로. 말이나 글로 자기들 생각을 내고 얘기를 하고 논쟁하고 기간을 두고 수기하고 그렇게 조정, 절충, 타협하는 게 정치인데 지금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배치 다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기본적인 게 개념이 없는 거죠. 그냥 위에서 내 배치 달아준 사람한테 충성하고 뭐 이런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연금 계좌 문제 ISA인가요 그거? 네. 그 문제가 재경부에서 뭐 국세청하고 다 협의했겠죠. 세제 혜택을 줄이고 해서 이제 어찌됐든 주식에서 바람 좀 빼겠다는 얘기인데 그게 기존 들었던 사람한테 이해관계 되니까 당장 난리가 나고 대통령도 분명히 사전 보고 박았을 텐데 처음 듣는 것처럼 얘기하고 바꾸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어떡할 거예요? 바꾸라는데 내가 알았는데 나도 했는데 미안합니다 하고 바꾸는 것보다야 나는 처음 듣는 얘기인 것처럼 하고 바꾸는 건 담당 공무원이 바꾸니까 바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예요. 그게 만일에 어느 그 연금 계좌에 들어있던 젊은 사람들 장기 계획 세웠던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그냥 손해 보는 거예요. 옛날 기준으로 자기 다 그거 믿고 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해 당사자가 됐으니까 네, 그게 이제 정치 의제화된 네. 거예요. 그럼 정치 의제화된 의제가 많고 넓은 사람들한테 관련이 돼 있을수록 더 공적인 영역을 띠게 되고 그 공적 영역이 된 의제를 다루는 게 이제 정당들이고 정치인들이죠. 푸는 방법에 있어 가지고 점잖지 못한 건 저분들이 뭐 그렇게 돼서 된 거고 점잖은 사람들끼리 나와가지고 뭐 말로 타협할 수도 있겠죠. 지금 이제 쉽지 주택 않겠지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버스 폐차 버스를 갖고 집을 지어서라도 어떻게 살게 이런 핵에 망측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 공부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주택 문제에 대한 공부를 한 번도 안 해본 거야. 심각하게 고민 안 해보고 자기는 집이 있겠지. 이번에 오히려 국민들이 좀 분노하는 걸 보고 나서 주택 공부 좀 해봐야 되겠구나. 네. 또 이렇게 또 개선이 될 제가 수 있는 예측해 거잖아요. 볼까요? 호남호는 남은 건 하나예요. 수도권의 그린벨트 해제하는 거예요. 자, 그거를 자 과연 그러면 지금까지 그린벨트 보조를 하자고 외쳤던 자 환경보호단체나 그 사람들이 다 지금 민주당 지지 세력이에요. 그 사람들 뭐라고 하는지 볼 거예요. 나는 그린벨트 해제해서라도 아파트 짓자. 저는 동의해요. 왜? 그린벨트가 목적이 아니라 사는 사람이 우선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 아파트가 남아서 헐고 새로 나무를 심는 일이 벌어져도 당장 이 어려움을 혜택하려면 뭐 짓고 또 새로 나중에 뭐 허물고 숲으로 복원하면 되니까. 근데 그럴 때 만일에 맨날에 우파 진영에서 그 얘기를 했다고 쳐요. 그린벨트 해제. 그러면 지금 뭐라 그랬을까요? 난리 나죠. 그렇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그랬으면 지금도 반대해야 되는 거고 입장이 바꿔서 내가 권력을 갖고 뺏기는 집단에서 보수 진영에서 그린벨트 해제해서 집 좀 집시다 그럴 때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 동의해줘야 되는 게 그게 정치예요. 예, 저는 뭐 그린벨트 해제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이미 뭐 이렇게 많이 훼손된 그 그린벨트는 국가에서 수용해서 집을 지어야 되겠죠. 어떡할 거예요? 땅이 없는데. 나는 뭐 조만간 정부의 대책이란 건 그거 외에는 없을 거다. 경마장 쉽지 않을 거예요, 옮기기가. 경마 인구도 또 있어요. 그렇죠. 그 경마장 옮기려고 그러면 경마장이 먼저 지어지고 옮겨져야 될 거 아니에요. 마사회도 조직이고 그게 먹고 사는 사람들도 수만 명인데 그게 쉽게 되냐고요. 예. 그러니까 그거보다 손쉬운 게 사람 안 사는 그린벨트를 해제할 거라고 난 생각을 해요. 뭐 그걸 찬성하느냐 반대하는 입장에서 옛날에 만일에 환경단체가 반대했다면 지금도 반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관성은 있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 책을 같이 쓰면서 했던 얘기예요. 제발 나의 이익, 나의 정치 이데올로기에 맞게 그때마다 말이 왔다 갔다 하지 말자. 저는 광주 문제나 광주에 대한 뭐 직접적인 어떤 그건 없지만 광주 문제에서 북한군 인민군 파견설 간첩설 뭐 이런 얘기 나오면 화가 나는 거예요. 광주는 어떤 특정 진영이나 지역의 문제로 축소되면 안 돼요. 광주는 대한민국의 아주 큰 유산이고 윤리적 기준이고 광주가 보편적인 가치, 보편적인 기준으로 남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 광주의 특수 지역 문제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야지 광주라는 의제가 한국 사회에 제대로 자리매김을 한다고요. 어쨌든 그런 문제들이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이게 무슨 일부 진영 혹은 일부 지역의 광주가 되면 절대 안 되죠. 대한민국 전체의 보편적 가치로 남아야지 제대로 된 윤리적 기준이 된다. 이게 우리한테 필요한 일이고. 역시 교수님에 대해서 어렵게 얘기한다. 내가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말이 다 어려워. 광주는 네. 그냥 우리 민주주의의 그 시민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보편성이고 시민들이 흘린 그 피는 그 대가는 반드시 우리가 6.29 선언을 통해 갖고 87 체제에 그게 녹아 들어와 있다. 이 87 체제를 수정을 하더라도 이게 1인 집권을 연장한다는 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이런 정도의 보편성을 갖고 있어야지 광주 사람 몇 명이 뭐 100몇십 명이 돌아가셨고 몇천 명이 부상당했다. 이렇게 해버리면 지역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민주주의의 보편성이고 시민운동의 보편성이고 국가 공권력의 남용과 횡포로 해서 일반 시민이 죽었다는 보편성이에요. 그게 내가 살던 마산에서 벌어질 수도 있었던 일이고 그게 부산이든 대구든 분마 사태도 있었고 서울에서도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거지 그게 광주라는 특정 지역으로 한정시켜버리면 지역 감정밖에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진영이 특정 진영이 자기 걸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아 이렇게 쉽게 얘기해야 되는데. 교수님 얘기예요. 다 똑같은 뜻이었습니다. 뜻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2030 세대들에게 어쨌든 좀 한마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시죠. 2030 저도 이제 2030 세대 아들을 둔 입장에서 아들 생각하면서 썼고 이 책을 쓰자마자 아들한테 갖다 줬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를 둘러싼 현대사 80년에 대해서 좀 객관적인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내가 아들을 생각하면서 쓴 책이기 때문에 내 특정 어떤 편향을 강요하려고는 절대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판단의 주체는 본인이니까. 그래서 2030 젊으신 분들이 유튜브도 좋지만 꼭 좀 시간을 내셔가지고 이 책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훑어보더라도 봐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지난 80년 동안에 어떤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있었는지 이 사건들이 지금의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한번 볼 수 있는 조그만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게 내가 기여를 하고 일조를 했다는 게 나중에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겠다.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책 한 권 사주세요. 저는 뭐 2030 세대들에게 이 책을 소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독자적인 판단으로 울뚝 따로 서라. 내 아들, 내 후배가 아니라 그냥 자신의 시각으로 대한민국 근대사를 한번 짧게 훑어봐라.
그러면 지금까지 편향된 그 어떤 특히 유튜브가 많죠. 그런 편향된 유튜브로부터 자유로워질 거고, 아, 이 사람은 이런 말 하는데 이건 지나쳐. 저 사람이 저런 얘기하면 그것도 너무 심해. 이러면서 가운데 또 옥바로서 기둥을 잡아줄 수 있는, 우리 세대는 몸으로 겪은 세대이기 때문에 편향성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지금 2030은 뭐 재작년 12월 3일 날 계엄 사건 빼고 나면 이게 민주화를 위한 투쟁을 몸으로 직간접적으로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남이 오염시키기가 되게 좋아요. 사고적으로. 책 쓰면서 저는 그 생각도 했어요. 이런 사람은 안 된다. 젊은 사람이라고 해서 다 옳은 것도 아니니 공부 좀 하고 중심을 잡고, 누가 잡아 흔들더라도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당신네들의 아픈 경험은 우리한테 이런 식으로 투영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젊은이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경제 유튜브 하면서 뭐 정치 얘기를 하진 않지만 결국 그렇죠. 연관되는 것들이 많아요. 정치 경제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부동산 얘기를 하나, 주식 얘기를 하나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모를 수는 없을 것 같다. 공부는 하고 나서 해야 본인들이 또 각자만의 또 올바른 판단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신 두 분 너무 감사하고요. 책 잘 팔리도록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물은 드려야죠. 제가 왔다 갔는데 사실은 뭐 전인구 소장님하고 저하고는 개인적인 친분으로 이 어려운 부탁을 드렸고요. 유튜브 전체 그 구독자 지금 120만이 넘어가고 있는 유튜브의 성장에 외려 저에 대한 반감이 있어서 외려 구독자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그건 뭐 개인적인 인간관계로 부탁을 드린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책을 보내드릴 때 이 방송에 경제적인 문제가 전혀 무관하다는 거, 다만 한국의 근현대사에 관심 있는 분들 10분에게 책을 저희들이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 댓글란에 제가 이 책 한번 읽어보고 우리 애들하고 같이 한번 공부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한테 선물로 보내드릴 거니까요. 댓글란에 남겨주시면 저자 구입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출판사가 보내지도 않고요. 네,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도 많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